지난 이제 5월 2일부터 변호인들의 유동규에 대한 반대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기일과 오늘에 거쳐서 유동규 반대 신문의 핵심 부분은 남욱동 민간 사업자들이 요구한 5대 요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모두 이재명 시장 피고인 정진상이 거절했다, 이렇게 한 대목입니다. 첫째, 민간 개발을 허가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1공단 공원화 사업과 대장동 사업을 결합 개발하지 말고 분리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했습니다. 세 번째, 토지 보상 방식을 환지 방식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수용 방식으로 했습니다. 네 번째, 구획지를 지정할 때 남욱동 민간 사업자들이 자기들 땅이 많이 있는 쪽으로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구역으로 정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들이 이미 대장동 땅의 80% 정도를 매수를 했기 때문에 사업자를 지정을 할 때 공개 경쟁 입찰이 아니라 자기들을 사업자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역시 그것도 거절하고 공개 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이 5개의 민간 사업자들의 요구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요구사항인데 이재명 시장 피고인 정진상이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 증인한테 물었고, 유동규 증인은 이 모든 것을 5대 요구사항을 이재명 시장과 피고인 정진상이 거절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 5대 요구사항을 거절했다는 것은 이재명 시장이 남욱동 민간 사업자들하고 결탁이 안 돼 있다,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는 사실관계입니다. 또 이 부분 이외에 저희가 지난 5월 2일 날 지적했던 부분은 2022년 10월 13일까지 검사가 유동규를 조사하고 10월 14일, 15일, 16일 3일 동안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약 하루에 8시간씩 3일 합치면 약 24시간 동안 이른바 면담 조사라는 방식의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14, 15, 16일을 지난 다음에 면담 조사를 마친 다음에 10월 17일 날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을 합니다. 먼저 이제 면담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 변호인들은 이것을 불법 형사소송법에 어긋나는 불법 조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단독 조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반드시 검찰 수사관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일 날 유동규 증인은 검사실이 이제 검사 집무실 공간과 수사관들과 같이 쓰는 조사실 공간으로 나뉘어 있는데 검사 집무실 안에서 유동규와 검사 두 사람만 있는다 해서 검찰 수사관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 동안의 면담 조사도 문제고 전체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로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집무실 안에서 검찰 수사관 참여 없이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변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4년 4월경에 1억 5천을 받아가지고 1억은 김용을 주고 5천은 정진상을 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동규의 진술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1억 5천을 김만배로부터 받아가지고
그중에 1억은 김용을 주고 5천은 정진상을 줬다고 진술했는데, 나중에는 그 1억은 김만배가 아니라 남욱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5천은 김만배로부터 받았다는 진술에서 김만배 또는 남욱으로부터 받았다고 변경했습니다. 그랬다가 법정에서는 김만배로부터 받았다고 다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에 그 정진상한테 줬다는 그 5천과 관련해서는 돈을 전달하는 장소, 위치, 방법, 돈의 출처, 시기 등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면담조사 이후에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일 처음에는 2014년 4월경에 5천을 들고 청솔 아파트 5층 정진상의 집에 찾아가서 어떻게 찾아갔냐면 계단식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를 피해서 계단을 타고 걸어 올라가서 5층 정진상의 집에 방문해서 줬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가 면담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청솔 아파트는 계단식 아파트가 아니라 복도식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술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러면 5층까지 올라간 것에 대해서 유동규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해명을 해야 할 필요가 이제 있었게 된 거죠. 그때 이제 검사가, 그런데 2016년 1월 이후에 정진상이 까치마을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그 아파트가 5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유동규가 2014년 4월에 줬던 5천만 원은 5층까지 올라가서 준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지금 착각했던 게 생각났는데 1층 현관 부근에서 후미 좋은 곳에 줬다, 이렇게 진술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5층까지 올라갔다는 구체적인 얘기를 해명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5층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까치마을의 아파트고 그건 2019년 가을경입니다, 이렇게 진술을 바꾸거든요. 그런데 유동규는 이 진술이 착각했다고 하는데, 착각할 수가 없는 게 2014년도 4월에 일어난 일과 2019년도에 9월경에 일어난 일을 착각할 수가 없고, 돈의 액수가 5천만 원과 3천만 원에 나눠지는데 그걸 착각할 수가 없고, 돈의 출처가 김만배한테 받은 5천만 원과 2019년도에 받은 돈은 자기 지인한테 빌렸다는 2천만 원과 자기가 가져왔던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거든요. 이게 돈의 출처도 다릅니다. 그 다음에 돈의 용도도 2014년 4월을 물을 때는 선거 자금에 관해서 물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착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들은 2014년 4월에 줬다는 그 5천만 원도 결국은 유동규가 거짓말을 했다가 그 거짓말이 복도식 아파트냐 계단식 아파트냐 그것 때문에 막히게 되자 검사가 까치마을 아파트도 계단식 아파트라는 얘기를 듣고 검사로부터 2019년도 9월 말도 9월에 돈 줬다는 것도 그냥 둘러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 그 녹취록 중에, 정영학 녹취록 중에 유동규가 돈을 요구하고 하는 정황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을 저희가 묻고 있습니다. 아마 오후에는 이제 그 추가 녹취록 부분 신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면담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가 다 알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면담에서 그 질문하고 유동규가 답을 하는 부분은 기존에 이미 제출된 증거 기록에는 그게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물었는데 검찰이 그것은 증거 기록으로 제출은 안 돼 있는데 검찰의 수사 기록으로는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 증인심을 하는 도중에 검찰이 제출을 하겠다, 수사복으로 제출을 하겠다. 면담 내용에서 검사와 유동규가 주고받은 질문과 답변이 수사복으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 제출하겠다라고 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조서하고 달리 수사보고는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직접 본인이 임의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서처럼 그 조서 상대방 조사 대상자가 자신의 진술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런 날인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언제 제대로 있었던 그대로 작성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약간 그 변호인
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의 말의 핵심은 면담이 있기 전인 10월 13일까지의 진술 중에 객관적 정황상 도저히 설명 불가능한 것들이 장시간의 3일 동안의 면담 이후에 어느 정도 말이 되게끔 맞춰졌는데 그게 말이 맞춰지는 그 과정들이 불법적인 조사 이후에 나온 결과물 아니냐, 그 부분을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공판 중에 예를 들어서 유동규가 좀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말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검사가 중간중간에 뭔가 가이드를 줬다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팁을 준다거나.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제일 처음에 2014년 4월경에 줬던 5천만 원이 청소마을 아파트에 계단을 타고 갈 수 줬다. 그랬더니 그 당시 이제 10월 17일 날 조서에 유동규가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검사가 근데 청소마을 아파트는 복도식 아파트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유동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가 까치마 아파트에 정진상이 2016년 1월에 이사 갔는데 그 아파트가 5층이다 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유동규가 2019년 9월 달에 까치마을 아파트에 돈을 준 게 이제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2014년 5월 달에 5층으로 올라가서 줬다는 말이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4년 4월 달에 줬다는 5천만 원 관련해서는 올라간 게 아니라 1층 분에서 줬습니다 하고 진술을 바꾸고 그러면 5층까지 올라갔다는 이 구체적인 진술이든 뭔가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2019년도에 그 올라간 것은 까치마 아파트에서 올라간 것이고 그 2019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제 생각났습니다 라고 둘러댄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라는 시간 갭차가 나는데 그거를 특히 2019년은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2022년 조사받을 당시로부터 그리 먼 기간도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2014년 일과 착각했다? 2014년의 선거자금 용도와 착각했다? 그게 실제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 중간중간에 지난 공판 때도 그렇고 유동규 증인이 뭔가 좀 불리하거나 이럴 때는 뭐 고성이 나온다거나 좀 이렇게 몸이 좀 안 좋다 이런 반응도 좀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희가 뭐 그분이 몸이 안 좋다는 걸 뭐 그렇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찌되었든 그 지금 법정에서 그러니까 아까 뭐 김석준 변호사님도 잠깐 지적하셨지만 이렇게 모순되는 점들이 나오면 그 모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거나 그때로부터 뭐 갑자기 이제 좀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시거나 그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종종 계속 그런 방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진술을 회피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제 아까 지적해주신 그 5가지 민간 사업자 요구 관련해서 어쨌거나 이제 대가성이 없었다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남욱등이 요구를 했어도 김만배로 사업 주도권이 옮겨갔지만 얘네가 다 한패니까 뇌물의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겠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좀 듣고 싶긴 하거든요. 변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나중에 이제 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정리해서 이제 그 지적을 할 텐데. 유동규가 오늘 법정에서 얘기한 것은 제가 이제 그 5대 요구사항을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이재명 시장이 다 거절했다. 맞느냐? 거절한 게 맞대요. 그러면 이재명 시장이 남욱동 민간사업자하고 결탁됐다는 게 설명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5대 요구사항을 다 거절한 건 맞는데 마지막에 사업자 지정할 때 그때는 김만배가 주도를 해가지고 특혜를 줘가지고 지정해준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사업자 지정 절차는 성남도시공사에서 유동규 증인이 관장해서 실행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이제 그 성남도시공사에서 사업자 선정 절차를 실행한 건 맞지만 그 전, 그 중간, 그 주에 다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유동규가 그 전, 그 중간 이렇게 보고했다는 것은 신뢰하지 않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전에 매우 중요한 5가지 사항이 다 성남시에서 거절을 했고 마지막에 이제 사업자 지정할 때 이제 그 남욱동이 참여하고 있는 컨소시엄을 지정을 했는데 이 절차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권한사항으로서 절차를 진행하고 실행하고 지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5대 요구사항은 기본적으로 그게 성남시에서 권한을 갖고 있거나 대표적인 게 구역계 지정입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거나 이 대장동 사업의 기본 모델을 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성남시장의 역할이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여될 수밖에 없는 성남시장의 결정 사항일 수도 있는 사실상 그런 내용들이 있는 반면에 실제로 나중에 공모사가 이렇게 공개 경쟁 입찰로 해서 최종 공모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사실상 성남시가 하는 역할보다는 도시개발공사가 결정하는 역할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성남 이 공모 방식, 그러니까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가는 데 대한 결정은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성남도시공사가 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시장에게는 보고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사실상 승인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특정 어떤 업자를 선정하는 그 구체적인 작업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다 진행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5가지 요구안, 예를 들면 이 사업을 구역계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 그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남시가 정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민간개발로 할 것이냐, 민관합동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관개발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를 그러면 뭐 수용 방식으로 갈 것이냐, 환지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 이런 아주 그 사업자의 역할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수익 구조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성남시로서도 관심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민간 사업자들이 이미 그 이재명 정진상과 다 뇌물을 공유하는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하나도 요구사항이 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도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결국에는 다 무산됐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상 지금 유동규 증인은 법정에서 계속해서 일관돼서 얘기하는 게 모든 걸 다 성남시장이 마치 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아주 세세한 업무까지 다 보고받고 승인하는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도, 그렇다면 그걸 그렇게 보고받고 승인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장 중요한 5가지 민간업자들의 요구안에 대해서 다 거절했다는 뜻인데, 거절해서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인데, 뇌물을 받고 그 뇌물의 민간업자가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는데 그 업자의 요구사항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 형태로 뇌물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되게 마지막으로 좀 가벼운 거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까 얘기 나왔지만 그래서 대가성 유동규 씨 받은 게 뭐냐 이랬더니 동생이란 칭호 받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단하고는 어떻게 나눴는지. 피고인 정진상이 뇌물을 받았으면 특혜를 혜택을 준 게 뭐냐 했더니 아무 말도, 저는 아주 구체적인 무슨 뭔가 얘기를 할 줄 알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동생이라는 칭호를 받은 게 그게 대가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야말로 이 사건을 모두 설명해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유동규 본인 입으로도 이재명 시장과 피고인 정진상이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하면도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말입니다. 동생이라는 칭호를 받은 것이 내가 정진상으로부터 받은 거다, 이거면 전부가 이거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인데, 그것은 결국 구체적으로 내가 정진상으로부터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받은 게 없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 남욱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2013년도에 남욱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녹취록에서 등장하니까 아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수사를 김만배 씨가 막아놨다라는 취지의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청와대 민정수석은 아시다시피 곽상도 민정수석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곽상도 민정수석이 임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2014년 1월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다시. 그래서 결국에는 2014년 5월 21일 날 그게 사건이 경기경찰청에서 검찰로 송치되거든요, 수원지검으로.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송치되는데, 지금 이 유동규 씨의 말에 따르면 정진상 실장이 4월달에 남욱동 일당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5월 21일날 송치된 사건에는 남욱이 9억여 원 정도를 이강길로부터 이 로비 자금 명목으로 수수했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일당 전체를 처벌해달라고 5월 28일날 이재명 선대위에서 선대위원장 명의로 공식 논평을 발표하거든요. 공식 논평을 발표합니다, 오프라인에서. 근데 과연 그러면 지금 유동규 씨 말대로
그 2014년 선거를 정진상 실장이 총괄하고 있었다는 건데 총괄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나한테 뇌물을 준 사람한테 이 사람을 다른 사건 뇌물 받은 거 있으니까 처벌해라. 너무 뇌물 수수 정황이 있고 특혜를 받은 정황이 있으니까 처벌해라. 라고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는 게 상식적이냐는 겁니다. 그 부분도 아까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뭐 이제 재판장님께서 가름을 해주셨지만 또 어쨌거나 유동규 주장은 그것조차도 남욱이 이제 얘기를 해서 자기가 보고 받았고 정진상 씨한테도 이제 보고를 했다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아니요, 그 취지는 뭐였냐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증언인데 남욱이 스스로 그런 소재를 제공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처벌될 수 있는 내용을 자기가 스스로 소재를 제공해서 우리 선거를 위해서 뛰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후 이 공소장의 기본 토대하고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욱이 주도권을 상실하는 거 오늘 유동규 씨는 계속해서 말을 좀 돌리긴 했지만 좀 결정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본인이 형사 사건으로 처벌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구속이 되는 상황 때문에 그 이후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서 결국에는 김만배에게 지분의 절반 이상을 넘기고 본인은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배우로 빠지게 됐다는 취지거든요. 이게 원래 우리 공소장의 기본 얼개고 이 사건은 지금 대장동 사건 본류 사건에서도 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러면 자기가 이 사업의 주도권을 잃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자신이 인신구속될지도 모르는 그 소재를 아무리 급하다고 아무리 선거에 이기게 하겠다고 해서 그걸 거기다 던져줬다는 게 쉽게 납득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남욱이 받았던 혐의는 이른바 경쟁 후보였던 신영수 후보하고의 유착관계입니다. 근데 그러면 신영수 후보하고의 유착관계 때문에 결국 처벌될 수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렇게 보면 양쪽에 다 다리를 걸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오히려 신영수 후보의 낙선만을 노리고 그다음 이재명 당시 후보의 당선만을 노리는 본인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할 이유가 있었냐는 겁니다. 어차피 양쪽에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선을 대고 있는 건데 결국 그 건으로 처벌되지 않았습니까?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